안녕하세요. 독특한 설명, 독설사탐의 문성욱 선생입니다. 지금 고3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참 많이 힘들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고3이 됐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겨울방학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인가 동시에 자신의 성적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성적표를 받게 되면 성적표에 만족하는 학생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고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 대입 성공을 위한 특강 사회문화 그리고 생활과 윤리 전략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내용을 강의할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2014학년도 모의고사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고3의 시작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화면 보시죠. 자, 지금 모의고사 일정을 보고 계신데 1, 2학년에 비해서 3학년이 되면 거의 매달 모의고사를 보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모의고사는 3월 모의고사 그리고 6월, 9월 모의고사입니다. 6월,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얘기를 안 드려도 어차피 수능을 출제하고 있는 위원들이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3월 모의고사입니다. 자, 3월 12일에 있을 3월 모의고사부터 여러분들은 본격적으로 고3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수능은 1년을 보고 있는 장기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많은 양의 공부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죠. 자, 어떤 마라토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긴 마라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몇 시간 안에 들어올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다음 시점까지, 내가 다음에 물을 마시는 시점까지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긴 마라톤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짠다라면 본인도 지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1년이라는 장기 수능을 두고 3월 모의고사, 그리고 4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각각 닥치는 모의고사에서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축적하고 있는 지식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3월 모의고사가 됩니다. 따라서 3월 모의고사를 목표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이 학생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고민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사회탐구의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있습니다. 자, 지금 사회탐구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할 텐데 분명한 건 국영수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낄 겁니다. 제가 잘하는 소리로 사회탐구는 절대 대학을 보내주는 과목이 아닙니다. 선생님, 분명하게 사회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사회가 대학을 보내주지 않는다라고요? 맞습니다. 사회는 절대 대학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대학을 못 가게 발목을 잡는 과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영수의 성적을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회탐구, 사회과목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적을 알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014학년도 수능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탐구 영역의 등급 그리고 각 등급의 인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처음에 나와 있는 사회문화 그리고 생활과 윤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 1등급에 차지하고 있는 인원 수를 비교했을 때
전통적으로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사회탐구 영역에서 가장 많은 인원들이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은 인원이 포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생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선택했던 과목입니다. 여기서 꼭 챙겨 두셔야 될 것은 사회문화에 비해서 생활과 윤리가 1등급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꽤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만점자가 꽤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만 잡고 가면 무조건 대학 가겠구나. 과연 그럴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자, 다음 화면 보면 사회탐구 영역에 과목별 응시자 현황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전반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선택을 하고 있고 사회문화 역시 많은 인원들이 선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많은 인원이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장점이 있는 과목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과목은 절대적으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의 장단점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사회문화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예전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이라면 신설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과 윤리가 꽤 많은 인원들이 선택을 했죠. 자, 사회문화부터 살펴보게 되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부할 개념의 수가 훨씬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사회문화를 선택하곤 하죠. 자, 그러면 사회문화가 쉽기 때문에, 개념이 적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적기 때문에 나에게 과연 유리할까요? 사회문화를 선택했던 많은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회문화 분명히 쉽습니다. 하지만 모의고사를 보든 수능을 보면 체감하고 있는 난이도는 월등히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바꿔서 얘기하면 사회문화라는 개념 자체는 쉽지만 문제에 나와 있는 예시들은 어렵게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언어 유희적 문제가 많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개념 미친 듯이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제가 하는 문제랑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잘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회문화는 절대적으로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사회문화는 이해 과목입니다. 사회문화는 사회 실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를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문화는 100%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개념을 머릿속으로 암기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시에 대한 이해 능력이 부족했을 경우는 문제를 풀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사회문화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result by cause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 그리고 공부하는 개념들은 cause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보여주는 거는 많은 사회 현상에 대한 resul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esult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면 아무리 내가 cause를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를 풀 때 그리고 공부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리절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생활과 윤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신생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윤리라는 과목에서 전통 윤리 부분이 빠져있는 윤리와 사상, 그리고 실생활에서 도덕적 관념을 묻고 윤리적 관념을 물었던 생활과 윤리로 분리되면서 생활과 윤리가 매우 쉽게 다가왔던 거죠. 실제로 많은 문제들은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도덕적 지식, 윤리적 지식만을 알고도 풀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수능의 경우 그 전에 2013학년도, 2014학년도가 아닌 2013학년도 수능에서 윤리를 선택했던 학생들이 많은 생활과 윤리의 선택자들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통 윤리 부분에 약했던 재학생들에겐 좀 불리했던 것도 사실이죠. 자, 그러면 생활과 윤리라는 것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사회문화와 비슷하게 어떠한 사회 현상을 놓고 그 현상을
사회문화에선 사회학적으로 풀었다라면 생활과 윤리에서는 그걸 윤리학적인 접근으로 이뤄낸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전통윤리에서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해가 기반이 됐다라는 이 두 가지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무리 대다수 문제가 쉽다고 하더라도 변별력이 있었던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는 기존에 항상 암기가 따랐던 전통윤리 부분에서 많이 나왔다라는 것, 이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봤던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의 전형적인 그런 특징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좀 바라봐야 될 것이 EBS에 대한 부분입니다. EBS에는 허와 실이 있습니다. EBS 연계가 70%가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목적 특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문화부터 한번 EBS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지금 EBS 연계 자료로 보는 수능 사회문화 부분입니다. 자, 지금 봤다시피 1번부터 11번까지 문제 나와 있는 상태에서 꽤 많이 연계가 됐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지금 12번부터 18번까지 토탈 20문제 중에 14문제가 정확하게 70%가 사회문화가 연계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능 15번 문제가 EBS와 어떻게 연계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림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갖는 특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 머릿속으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건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만 반드시 머릿속으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선지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에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잠깐 눈으로 기억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수능 15번 문제가 실질적으로 EBS에서 어떻게 연계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그림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가다의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그림은 똑같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그림이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벤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준 저 도표가 똑같이 나왔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알고 계신 상태에서 선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선지에서 1번부터 5번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수능 사회문화 15번 문제와 비슷하게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비슷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개념은 같은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선지에서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EBS에서 구분하는 연계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개념과 원리의 활용, 그리고 두 번째가 자료와 상황에 대한 활용, 마지막이 문항에 대한 축소 그리고 변형입니다. 자, 지금 위에 EBS와 사회문화 간의 연계를 살펴보면 앞에 문제가 수능 문제였고 뒤에 문제가 EBS 문제였습니다. 다른 거는 다 차치해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표가 같다라는 겁니다. 자, EBS 문제를 보통 일반적으로 연계율 70%에 막 뭔가 좀 갈망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문제를 외우고 개념을 외우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린고 하니 기본 개념, 즉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벗어난 EBS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BS 연계가 70%라면 교과서의 연계는 100%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꼭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은 도표의 문제입니다. 즉 EBS에서 보여주고 있는 EBS의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에서 보여주고 있는 많은 도표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EBS 연계로 인한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의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EBS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EBS 문제에서 보여주고 있는 많은 도표들에 대한 이해 능력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활과 윤리가 EBS에서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EBS 연계 자료로 보는 수능에서 생활과 윤리를 살펴보면
지금 꽤 많은 문제들이 연계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서 자, 9번부터 20번까지 문제에서도 정확하게 70% 14문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수능 19번 문제가 EBS와 어떻게 연계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19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에 A에게 해줄 수 있는 적절한 조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니부어의 사회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중에 사회윤리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자, 선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선지의 내용은 위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역부터 리을까지 놓고 봤을 때 대부분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중심으로 하고 있죠. 자, EBS 수능 완성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수능 완성 문제를 보게 되면 한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 간의 관계를 뒤에 쭉쭉쭉 나와 있죠. 보시다시피 지금 니부어의 사회윤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과 윤리 부분에서의 선지로 한번 넘어가 보면 선지에서는 별반 다를 내용이 없게끔 결국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 자체로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선지 역시 마찬가지죠. 사회는 정의를 쭉쭉쭉 나와 있는 내용 역시 크게 연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셨던 문제들은 세 번째 연계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에 대한 변형과 선지의 내용 변형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합니다. EBS 문제가 과연 연계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생활과 윤리에서 EBS의 연계는 국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가장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자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생활과 윤리에서 보여줬던 많은 사상가들의 이야기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 번만 좀 되짚어 볼 수 있다면 EBS 연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되겠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EBS 연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EBS 연계됐다고 많은 학생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BS는요, 교과서를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집들 그리고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념과 EBS의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EBS에서의 도표 변형 문제들 그리고 생활과 윤리에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사상가의 여러 가지 사례들 그리고 사상가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EBS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두 부분만 체크하신다면 EBS 연계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특징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집들에서도 기출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자, 기출문제는 단순하게 문제를 출제할 때 난이도만 그리고 변별력만을 생각하고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기출문제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출제위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코드를 심어야 될지까지 다 생각한 상태에서 문제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실제 수능을 만들어내는 출제위원들 그리고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6월, 9월 평가원의 모평 같은 경우는 거의 수능의 예비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에 대한 완벽한 연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결하고 정제된 문제인 기출문제에 대해선 두말할 나위 없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개념의 1차적인 학습 이후에는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개념의 응용 방안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기출문제의 복습과 패턴에 대한 복습이 매우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출제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꼭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2014 수능의 특징과 EBS 연계로 본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2015학년도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좀 더 발빠르게 2015학년도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토요 미니 특강 준비했습니다. 유명 스타 강사를 가까이에서 만나서 생생한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인데요. 1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토요 미니 특강.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 이사이신 오종훈 선생님께서 2015학년도 대입 전략 분석과 학습 지원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강은 무료로 진행되고요.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얼른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신청해 주세요.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지금까지 살펴봤다시피 겨울방학은 고3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성적이 잘 나왔던 학생들은 그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거고, 그리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새롭게 좀 시작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겨울방학이 되겠죠. 자,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고3의 시작인가 동시에 수능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월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자,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나의 2015년 수능이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고요. 우스갯소리지만 가정의 평화도 달라질 수 있죠. 여러분들의 성적이 잘 나오는 순간 가정은 너무나 평화롭게 되는 거죠.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의 학습 전략을 살펴보게 되면 우선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까지 4개의 영역을 공부해야 하는 많은 부담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율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보통 일반적으로 저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국, 영, 수에 투자하는 게 1, 1, 1이라면 탐구에 투자하는 것도 각각의 0.5, 0.5를 해서 1을 만들어라. 즉, 국영수에 한 과목에 투자하는 것만큼은 사회탐구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사회요, 여름방학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아요? 저희 선배들은 여름방학부터 시작하니까 대학을 갔다던데요. 그분들이 어느 대학을 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의 재수 종합반으로 갔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책의 두께를 한번 살펴보세요. 사회 과목들의 책의 두께와 영어 책의 두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에 반의 반도 안 되게 사회를 공부하고 1등급을 맞겠다? 욕심이죠. 그리고 국영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목표가 반드시 꼭 1등급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회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이 1등급,
만점을 원하죠. 그러면 만점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꼭 전략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3월 모의고사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모의고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반면교사입니다. 내가 겨울방학 동안 얼만큼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은 무엇이고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모의고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선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개념이 약한 학생들은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기간으로 삼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 이미 개념이 끝났다라면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 응용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이 짧지만 긴 시기를 중요하게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겨울방학 동안 생활과 윤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과 윤리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2014학년도 들어와서 새롭게 신생된 과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선택했다고 했죠. 그 이유는 실생활에 너무나 편한 예들을 들어줬고 그 예들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윤리적 관점만 있다라면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 도덕적 인간이고 한글을 안다라면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았습니다. 분명히 장점입니다. 하지만 1등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 이유는 무언가 하니 변별력 있는 전통 윤리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통 윤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생활과 윤리가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40점대 초반을 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1등급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통 윤리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 윤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가 따라줘야 되고 교과서 2가지의 내용을 전체 다 살펴본다 하더라도 전통 윤리의 내용은 68가지밖에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68제에 대한 전통 윤리를 완벽하게 암기하는 순간 나는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는 1등급의 준비가 끝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8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 암기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들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변형하다 보면 얼마든지 어려워질 수 있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2014학년도는 신생 과목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난이도를 낮춰서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2015년은 2년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반드시 높아진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생활과 윤리 기출 문제지는 없습니다. 신생된 과목이고 그리고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기출 문제들은 다 동일한 한 200문제 내외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라 라고 얘기하지만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가 적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문제 플러스 고2 모의고사 그리고 많은 모의고사들에 나오는 문제들까지 하나하나 다 챙기셔야 됩니다. 즉 다른 과목과 달리 버릴 수 있는 기출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분명한 건 고2 모의고사와 고3 모의고사의 난이도는 다릅니다. 하지만 기출문제가 없는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고2 모의고사까지도 반드시 챙겨 두셔야 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68제에 대한 사상가들의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출문제 꼭 잡고 가셔야 되는 것 머릿속으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문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경험을 했었고 많은 기출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줄기가 기능론과 갈등론입니다. 기능론과 갈등론을 놓고 많은 이야기들을 쭉 풀어나가죠. 대부분의 사회 현상을 기능론과 갈등론적인 입장에서 그 관점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곤 합니다. 자, 같은 현상을 놓고 각각 기능론과 갈등론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부분이 대부분의 주요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교육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 교육이란 제도를 놓고 기능론과 갈등론에서 각각 바라보는 관점들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걸 놓고 기능론에서는 분명하게 균등한 기회를 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사회적인 지위를 높일 수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암묵적 합의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데 비해서 갈등론에서는 아니다. 사회라는 것은 특히나 교육이라는 제도는 사회에서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득권층이 그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육 제도를 통해서 꽤 많은 지위의 향상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기능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능론에서는 너희에게 기회를 준다라면 너희는 얼마든지 노력해 그에 따라서 결과는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갈등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만약에 아버지가 되게 부자였다, 매우 부자였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부를 이용해서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그 교육의 기회를 이용하여 그 아이는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그래서 더 많은 부를 얻게 될 것이다. 즉 교육이란 제도를 통해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관점별로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똑같은 현상을 놓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회 문화 같은 경우는 이 특징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사회 문화는 이미 기출 문제가 꽤 많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낼 만큼 문제를 다 냈다란 소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014학년도부터 새롭게 추가된 개념들이 있습니다. 교환이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의 불균형, 사회의 불평등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회의 변동 이론이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개념들은 문제의 변별력,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14학년도 수능에서도 이와 관련된 새롭게 추가된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매우 많이 출제됐고요. 2015학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새롭게 추가된 개념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숙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그리고 관과에서도 안 되는 것이 도표 문제이죠. 도표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많은 학생들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부터 합니다. 매우 어렵게 생각을 하죠. 근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건 도표 문제의 정답은 도표 안에 있습니다. 표를 벗어난 정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표 문제가 등장하게 된 것이 변별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 있는 코드라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 코드를 잡아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선생님이 판서하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도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경우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만약에 도표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문제에서 비슷하게 나오지만 이쪽에 단위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지금 이 패턴을 딱 보여주는 순간 아, 맞아! 저런 문제가 있었어! 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나마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고 기출문제에 대해서 풀어봤던 학생들입니다. 자, 이렇게 단위 퍼센테이지가 나왔다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 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절대 퍼센테이지는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퍼센테이지로 수치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에 코드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수치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고 하니 이런 경우죠. 자, 우선 동일 백분이라는 거. 자, 동일 백분 이내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 얘는 퍼센테이지를 갖고 수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100%라는 동일 백분위 안에서 40%와 60% 중에 어떠한 규모가 더 커? 당연히 60%가 크겠죠. 이게 기본적인 문제의 코드였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속아주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코드이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7.4%라는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고 A 지역의 인구 분포라고 합시다. 그리고 B 지역의 7.4%라는 퍼센테이지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동일한 수치를 보는 순간 아!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함정에 걸리는 거죠. 퍼센테이지가 같다라는 그리고 수치가 같다라는 것은 그 문제에서 숨겨놓은 코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A 지역과 B 지역의 기준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7.4%는 각각 다를 수 있죠. 간단하게 A 같은 경우는 100명, B 같은 경우는 200명이라고 했을 때 얘는 7.4명, 얘는 14.8명이 되겠죠. 이와 같이 숨겨져 있는 코드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를 분석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도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도표까지 다 됐다라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잡기 연습을 하시면 수능 1등급, 사회문화 1등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아까 교육 같은 경우 예를 들었는데 교육에서 사회에 대한 기회 또는 균형과 사회 안정 이러한 키워드들이 보여지게 되면 얘는 기능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 억압, 지배, 피지배 이런 단어들이 문제에서 보이게 되면 얘는 갈등론을 얘기하게 되겠죠. 상징적 상호작용론 같은 경우는 주관적인 의미 해석, 상황에 대한 정의, 주관 이런 단어들이 보이게 되면 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회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플러스 키워드를 잡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문제를 풀 때 보통 학생들은 20문제를 30분 동안 푸는 연습을 하곤 합니다. 근데 실제로 수능장에 딱 도착을 했어요. 낯선 환경이죠.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30분 동안 20문제를 푸는 것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연습할 때 그리고 자신이 공부를 할 때 문제 푸는 시간을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OMR도 옮겨야 되고요. 내가 OMR에 잘못 체크했을 때 OMR을 변경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놓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0분 동안 20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25분 그리고 27분 동안 문제를 푸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 푸는 시간 연습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것만큼 억울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 푸는 시간을 줄이는 연습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봤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았으니까 아까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럼 왜 3월 모의고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라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긴 구간을 생각하면서 뛰면 너무나 힘이 들겠죠. 수능이라는 1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11월에 있을 수능에 난 1등급을 맞을 거야.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치고 자신의 페이스를 잃고 자꾸 공부하는 양은 자꾸 늦춰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반면교사라고 얘기했죠. 이 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이후에 공부 방향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과 정확성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정확성은 굳이 얘기 안 해도 각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정확성은 채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에 대한 생각은 꼭 하셔야 되겠죠. 자,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계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갖고 있는 약점,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죠. 모르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강점은요, 가만둬도 그냥 강점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내가 이해 능력이 좋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이해 능력은 계속 향상되곤 합니다. 근데 단점은 가만두는 순간 그 약점이
점점 나를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보면서 사회문화 그리고 생활과 윤리가 각각 갖고 있는 장점, 단점들 그리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겨울방학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티빙, 그리고 네이버 TV 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정보와 분류별 생활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TBS를 내 손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이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누적 다운로드 수 5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에 지속적인 관심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쭉 자연스럽게 고3이 됐죠. 단 한 번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그런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공부해야 돼요? 글쎄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게임 참 좋아하죠. 몬스터도 요즘 막 기르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막 뛰어다니면서 뭔가 아이템을 줍고 퀘스트를 깨어 나가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너희들이 왜 이렇게 아이템을 얻고 그리고 퀘스트를 깨려고 노력해? 라고 하면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싶은 성을 딱 가졌을 때, 성이 생겼을 때 그 성을 갖기 위해서, 그 선택권을 내가 갖기 위해서 나는 많은 아이템과 퀘스트를 깹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생 역시 마찬가지고 공부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공부가 되겠죠. 내가 아주 힘든 그리고 아주 어려운 시기에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아이템들을 줍고 그리고 수많은 퀘스트를 깨게 되면 어느 순간 인생에 있어서의 선택은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아이템과 퀘스트를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장 많은 보상이 오는 퀘스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선택권이 없게 돼서 후회하는 그때가 오기 싫으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많은 아이템과 퀘스트를 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겠죠. 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끼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의 선택권이 항상 있기만을 바라겠습니다. 2014년 그리고 2015년 수능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에게 행복한 기적만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